아쿠타카와 류노스케. 코. 젠치 큰 스님의 코라고 하면 이케노우 마을에선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길이는 한 대여섯치쯤 되는데 윗입술 바로 위에서부터 턱 밑까지 늘어져 있었다. 모양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굵었다. 말하자면 가늘고 긴 순대 비슷한 물건이 턱하니 얼굴 한가운데 매달려 있는 것이다. 50살이 넘은 큰 스님은 삼위승이던 어린 시절부터 내도장 공봉직이 된 오늘까지 내심 늘 이 코 때문에 고민해왔다. 물론 겉으로야 지금도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다는 얼굴로 시치미를 뚝 떼고 있었다. 그것은 마음을 다해서 극락정토를 갈망해야 할 승려된 몸으로 고작 코 같은 것을 걱정해서야 되겠느냐는 생각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보단 오히려 자기가 코에 신경을 쓴다는 사실을 남들이 알게 되는 것이 싫어서였다. 큰 스님은 일상적인 이야기 속에서 코라는 낱말이 나오는 것을 그 무엇보다 두려워했다. 큰 스님이 코 때문에 시달린 이유는 두 가지였다. 우선 실제로 코가 너무 길어서 불편했기 때문이었다. 첫째, 밥을 먹을 때도 혼자서는 못 먹는다. 혼자 먹다간 코끝이 밥공기 속에 담긴 밥에 가 닿아버린다. 그래서 큰 스님은 제자승 하나를 밥상 건너편에 앉혀놓고 밥을 먹는 내내 한치쯤 되는 너비에 길이는 2자쯤 되는 나무 막대로 코를 받치고 있게 했다. 하지만 이런 꼴로 밥을 먹는다는 것은 받쳐들고 있는 제자승에게나 받쳐들게 한 큰 스님에게나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한 번은 그 제자승 대신 받치고 서 있던 동자 하나가 재채기를 하는 바람에 손이 흔들려 코를 죽 안에 빠뜨린 이야기가 당시 교토에까지 소문나고 말았다. 하지만 이것이 큰 스님이 코 때문에 고민에 잠긴 가장 큰 이유는 아니었다. 사실 큰 스님은 코 때문에 상처 입은 자존심 때문에 고민했던 것이다. 이케노 마을 사람들은 코가 그 모양인 젠치 큰 스님이 속세 사람이 아닌 게 천만다행이라고들 했다. 코가 그렇게 생긴 남자에게 어떤 여자도 시집을 올 리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 중엔 코가 그렇게 생기는 통에 출가한 것이라고 넘겨짓는 이조차 있었다. 하지만 큰 스님은 자기가 승려인 덕에 이 코가 조금이라도 덜 성가신 것이라곤 생각하지 않았다. 큰 스님의 자존심이라는 것은 아내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결과적인 사실에 좌우되기엔 지나치게 섬세하게 생겨먹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큰 스님은 적극적으로나 소극적으로나 망가진 자존심을 회복해보려 고심을 냈다. 제일 먼저 큰 스님이 생각해낸 것은 이 기다란 코를 실제보다 짧아 보이게 하는 법이었다. 아무도 없을 때면 거울 앞에 서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얼굴을 비춰보며 열심히 궁리해보았다. 그냥 얼굴 위치를 바꾸는 것만으론 안심할 수가 없어서 턱을 괴어 본다거나 턱 끝에 손가락을 대보기도 하면서 끈기 있게 거울을 들여다보는 일도 있었다. 하지만 스스로 만족할 만큼 코가 짧아 보인 적은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없었다. 때론 고민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길어 보이기까지 했다. 이럴 때 큰 스님은 거울을 상자에 도로 넣곤 새삼스레 한숨을 내쉬면서 마지못해 다시 불경이 놓인 책상으로 관음경을 읽으러 돌아오는 것이었다. 한편 또 큰 스님은 끊임없이 남들의 코에 신경을 썼다. 이키노 사찰은 승공강설 등이 자주 열리는 절이었다. 절 안엔 승방이 빈틈없이 들어서고 욕탕에선 절의 승려들이 날마다 목욕물을 데웠다. 드나드는 코승려며 속인들의 수도 굉장히 많았다. 큰 스님은 이러한 사람들의 얼굴을 참을성 있게 관찰했다. 딱 한 사람이라도 자기 같은 코를 가진 인간을 찾아내어 안심하고 싶어서였다. 그러다 보니 큰 스님의 눈엔 남색 스이칸도 하얀 가탑이라도 들어오지 않았다. 더구나 승려들이 걸치는 주황색 모자라든가 회색 법이 떠있는 눈에 익은 만큼 있어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다. 큰 스님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코만 보았다. 하지만
간혹 매부리 코는 있어도 큰 스님 같은 코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그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거듭되면서 큰 스님의 마음은 점점 더 불쾌해졌다. 큰 스님이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무심결에 덜렁거리며 매달려 있는 코끝을 움켜쥐었다간 나이값도 못하고 얼굴을 붉힌 것은 바로 이 불쾌함에서 비롯한 일이었다. 끝으로 큰 스님은 경전과 속세의 책을 막론하고 코가 자기 같았던 인물을 찾아내어 그나마 조금이라도 위안을 받자는 생각까지 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목련이나 사리불의 코가 길었다는 말은 어떤 경문에도 나와 있지 않았다. 물론 용주나 마명 역시 코가 평범한 보살들이었다. 큰 스님은 중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족한 유현덕의 귀가 길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게 코였더라면 얼마나 안심이 되었을까 싶었다. 큰 스님이 이렇게 소극적인 근심을 하면서 한편으론 또 적극적으로 코를 짧게 할 방법들을 시도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큰 스님은 이 방면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다 해보았다. 쥐 참외를 다려 먹어본 적도 있었다. 쥐 오줌을 코에 발라본 적도 있었다. 하지만 별짓을 다 해봐도 코는 여전히 대여섯 지 길이로 대롱대롱 입술 위까지 늘어져 있던 것이 아닌가. 그러던 어느 해 가을, 큰 스님의 심부름도 할 겸 교토에 다녀온 제자승이 아는 의사한테서 긴 코를 짧게 만드는 법을 배워왔다. 이 의사는 원래 중국에서 건너온 남자인데 당시 조라쿠지의 공승이 되어 있었다. 큰 스님은 언제나 그렇듯이 코 같은 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척하느라 굳이 그 방법을 곧바로 써보자는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식사 때마다 제자승을 귀찮게 하는 것이 마음에 걸린다는 등 운을 띄웠다. 속으론 물론 제자승이 먼저 나서서 이 방법을 써보시라고 권하기를 고대하다가 한 얘기였다. 제자승 역시 큰 스님의 이런 속내를 모를 리가 없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반감보다는 큰 스님이라는 양반이 그렇게 잔머리를 써야 하는 심정 쪽이 더 강하게 제자승의 동정을 불러일으켰던 것일까? 제자승은 큰 스님의 짐작대로 이 방법을 써보자며 끈질기게 권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큰 스님도 예상대로 결국 이 열성 넘치는 권고를 따르기로 했다. 그 방법이라는 것은 그저 뜨거운 물로 코를 삶아서 사람이 그 코를 밟게 한다는 지극히 간단한 것이었다. 더운 물이야 절에 있는 욕탕에서 날마다 끓여내고 있었다. 그래서 제자승은 손도 못 댈 것처럼 펄펄 끓는 물을 금세 주전자에 담아 받아왔다. 하지만 주전자에 직접 코를 담그려 들었다가는 뜨거운 김에 얼굴을 댈 수도 있었다. 그래서 나무 쟁반에 구멍을 뚫어 그것을 주전자 뚜껑 대신 덮고선 그 구멍으로 코를 뜨거운 물속에 담그기로 했다. 그런데 코를 뜨거운 물속에 담가도 조금도 뜨겁지가 않았다. 잠시 후에 제자승이 말했다. 이제 다 익었을 것 같은데요? 큰 스님은 쓴웃음을 지었다. 이 말만 듣곤 누구도 코 얘기라곤 눈치채지 못하겠지 싶어서였다. 코는 뜨거운 물에 삶아져서 벼룩에 쏘인 듯 가려웠다. 제자승은 큰 스님이 쟁반 구멍에서 코를 빼내곤 아직 김이 피어오르는 그 코를 양발에 힘을 줘가며 밟기 시작했다. 큰 스님은 엎드린 채 코를 마룻바닥에 늘여놓고 제자의 발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을 눈앞에서 보고 있었다. 제자승은 이따금 안 됐다는 듯한 얼굴로 큰 스님의 대머리를 내려다보며 이런 소리를 냈다. 아프지는 않으세요? 의사는 콱콱 밟으라고 하던데 그래도 아프지 않으세요? 큰 스님은 고개를 저어 아프지 않다는 뜻을 전하려 했다. 그런데 코가 밟힌 채라 마음대로 고개를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래서 눈을 치켜뜨고 제자승의 터서 갈라진 발을 쳐다보며 화가 난 것 같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난 아프다니까. 사실은 가렵던 코를 밟아주니 아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원할 정도였다. 한참을 밟고 있자니 마침내 좁쌀 알갱이 같은 것이 코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를테면 털을 뽑은 새를 그대로 통구이한 것 같은 모양이었다. 제자승은 이것을 보더니 발을 멈추고 혼잣말처럼 이렇게 말했다. 이걸 족집게로 뽑으라는 말씀이었다.
큰 스님은 불만스럽다는 듯이 부르퉁에선 잠자코 제자승이 하는 대로 맡겨두고 있었다. 물론 제자승이 자기를 생각해서 하는 일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다. 그건 알지만 자기 코를 마치 물건 다루듯 하는 것이 기분 나빴기 때문이었다. 큰 스님은 못 믿을 의사에게 수술을 받는 환자 같은 얼굴로 마지못해 제자승이 코의 모공에서 족집게로 기름 덩어리를 뽑아내는 것을 쳐다보았다. 새 깃털 같은 대 같은 모양의 기름이 4푼 길이로 뽑혀 나왔다. 마침내 이 작업이 한 차례 끝나고 나자 제자승은 한숨 돌렸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이걸 한 번 더 삶으면 됩니다. 큰 스님은 이번에도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맞득지 않은 얼굴로 제자승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 그런데 2번째 익힌 코를 꺼내보니 과연 평소보다 짧아져 있었다. 이 정도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매부리 코와 그다지 다를 게 없었다. 큰 스님은 짧아진 코를 어루만지며 제자승이 내미는 거울을 겸연쩍다는 듯이 슬며시 들여다보았다. 코는 턱 아래까지 늘어져 있던 그 코는 정말 거짓말처럼 오그라들어 지금은 겨우 윗입술 위에 초라한 모습으로 색색거리고 있었다. 군데군데 울긋불긋한 것은 아마도 밟힌 자국이리라. 이쯤 되면 이제 아무도 웃는 사람이 없을 것임에 분명했다. 거울 속에 있는 큰 스님의 얼굴은 거울 밖의 큰 스님을 보며 만족스럽다는 듯 눈을 껌뻑였다. 그러나 그날은 아직 온종일 코가 다시 늘어나지는 않을까 하고 불안해했다. 그래서 큰 스님은 독경을 하면서도 식사를 하면서도 시간만 나면 손으로 슬쩍 코끝을 만져보곤 했다. 하지만 코는 얌전하게 입술 위에 자리를 잡고 그보다 아래까지 늘어질 별다른 조짐이 없었다. 그러고 나서 하룻밤을 자고 이튿날 일찌감치 잠에 깨자마자 큰 스님은 맨 먼저 자기 코를 만져보았다. 코는 여전히 짧았다. 덕분에 큰 스님은 몇 년이나 법화경을 필사하며 공을 쌓기라도 한 듯한 거칠 것 없는 기분이 들었다. 그러나 2, 3일쯤 지나면서 큰 스님은 생각지 못한 사실을 발견했다. 마침 볼 일이 있어 익힌 오후 저를 찾아온 사무라이가 전보다 더욱 우습다는 듯한 얼굴로 이야기도 제대로 못하고 큰 스님의 코만 뚫어져라 바라보다 간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언젠가 큰 스님의 코를 죽사발 속에 떨어뜨렸던 동자로 말할 것 같으면 강당 밖에서 큰 스님과 마주칠 때마다 처음엔 고개를 숙이고 웃음을 참았으나 끝에 가선 도저히 못 참겠는지 풋 하고 웃음을 터뜨려버렸다. 절의 자병을 맡은 하급 승려들은 얼굴을 마주보는 동안엔 조심히 듣다가도 큰 스님이 등만 보였다 하면 금세 쿡쿡거리며 웃기 시작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 큰 스님은 처음엔 이게 다 자기 얼굴이 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아무래도 그것만으론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는 것 같았다. 물론 동자들이나 하급 승려들이 비웃는 건 그 때문임에 분명했다. 하지만 똑같이 비웃어도 코가 길었던 옛날과는 어딘가 웃는 꼴이 달라 보였다. 눈에 익은 기다란 코보다 낯선 짧은 코 쪽이 더 우스꽝스러워 보인다고 하면 그뿐이다. 그러나 아직 뭔가가 있는 것만 같았다. 예전엔 저렇게 대놓고 웃진 않았는데 말이야. 큰 스님은 읽으려던 경문을 내려놓고 벗어진 머리를 갸웃하면서 때때로 이렇게 중얼거리곤 했다. 경애하는 큰 스님은 이럴 때면 반드시 멍하니 한편에 걸어둔 보현보살의 화상을 바라보면서 코가 길었던 4, 5일 전을 떠올리곤 지금은 더없이 비천해져 버린 사람이 영화롭던 옛날을 그리워하듯이 풀이 죽어버리는 것이었다. 유감스럽게도 큰 스님에겐 이런 질문에 대답할 만한 지혜가 없었다. 인간의 마음엔 서로 모순되는 2가지 감정이 있다. 물론 타인의 불행에 동정하지 않는 자는 아무도 없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불행을 어찌저찌 빠져나오게 되면 이번엔 이쪽에서 뭔가 부족한 듯한 심정이 된다. 조금 과장해보자면 다시 한번 그 사람을 같은 불행에 빠뜨려보고 싶다는 생각조차 든다. 그리하여 어느 틈엔간 소극적이긴 해도 그 사람에 대해 일종의 적의를 품게 되는 것이다. 큰 스님이 이유를 알지 못하면서도 어쩐지 불쾌한 기분을 느꼈던 이유는 이키네오 승속들의 태도에서 바로 그런 방관자의 이기주의를 자기도 모르게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큰 스님은 날이 갈수록 언짢은 기색이었다. 누구에게든 말을 두 마디째 할 땐 이미 심술궂게 야단을 쳤다. 끝내는 정작 코를 치료해준 제자승마저 큰 스님은 밉살맞게 군벌을 받을 거야 라며 흉을 볼 정도였다. 특히 큰 스님을 노하게 한 것은 바로 장난꾸러기 동자였다. 어느 날 요란하게 개 짖는 소리가 나기에 큰 스님이 무심결에 밖으로 나와 보니 동자는 두 자쯤 되는 막대기를 휘두르며 털이 덥수룩한 말라깽이 삽살개를 쫓아다니고 있었다. 그것도 그냥 쫓아다니는 게 아니었다. 코를 맞아볼래? 자, 코 맞아볼래? 하고 놀려가며 쫓아다니고 있는 것이었다. 큰 스님은 동자의 손에서 그 막대기를 낚아채어 그 얼굴을 호되게 후려쳤다. 나무 막대기는 전에 코를 받치던 바로 그것이었다. 큰 스님은 어설프게 코가 짧아진 것이 오히려 원망스러워지기까지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날이 저물면서 갑자기 바람이 일었는지 탑에 달린 풍경 울리는 소리가 베개머리까지 시끄러울 정도로 들려왔다. 게다가 추위까지 한층 심해지는 통에 나이 많은 큰 스님은 자려 해도 잘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부자리 속에서 말똥말똥하고 있으려니 벼랑간 코가 몹시 가려웠다. 손을 대보니 물기를 머금은 듯 약간 부어 있었다. 어쩐지 거기에만 열이 도는 듯도 했다. 억지로 짧게 만들어서 병이 난 건지도 몰라. 큰 스님은 불전에 선양을 올릴 때처럼 공손한 손길로 코를 눌러가며 이렇게 중얼거렸다. 이튿날 아침, 큰 스님이 여느 때처럼 일찍 눈을 떠보니 전란의 은행인이 칠엽수가 하룻밤새 잎을 다 떨어뜨려 마당은 황금을 깔아놓은 듯 찬란했다. 탑 꼭대기엔 서리가 내린 탓일까? 아직 옅은 아침 해에 구륜이 눈부시게 반짝이고 있었다. 젠치 큰 스님은 덧문을 올린 대청에 서서 깊숙이 숨을 들이마셨다. 거의 잊어버린 듯한 어떤 감각이 다시금 큰 스님에게 돌아온 것은 바로 이때였다. 큰 스님은 황급히 코로 손을 가져갔다. 손에 닿은 것은 어젯밤의 짧은 코가 아니었다. 윗입술 위쪽부터 턱 밑까지 대여섯 치나 늘어져 있던 옛날의 기다란 코였다. 큰 스님은 코가 하룻밤새 다시 원래대로 길어졌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코가 짧아졌을 때와 마찬가지로 홀가분한 기분이 어디선지 모르게 되돌아온 것을 느꼈다. 이렇게 됐으니 다신 아무도 비웃지 않겠구만. 큰 스님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자신에게 속삭였다. 기다란 코를 동틀녘 가을바람에 흔들거리며 아쿠타카와 류노스케 코 오늘 밤 책 한 잔